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 만날 책은 프랜시스 호지슨 버넷의 비밀의 화원입니다. 그럼 책과의 산책 떠나볼까요? 난 콜린이야. 메리는 저녁 시간이 되자 그림을 들고 집으로 가서 마사에게 보여주었다. 그걸 보고 마사는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이야, 우리 뒷곤이 요렇게럼 똑똑한지는 참말 몰랐구먼요. 이건 둥지에 앉아있는 울새 그림인데요. 실물보담 2배는 크네요. 메리는 그제야 뒷곤이 그림으로 전하려는 의미를 알아차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메리의 비밀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미였다. 메리는 울새였으며 비밀의 화원은 메리의 둥지였던 것이다. 아, 메리는 정말 재미있게 생긴 이 이상한 아이가 너무나 마음에 들었다. 메리는 다음 날에 다시 그곳에 가겠다고 마음먹고는 아침이 오기만을 기대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요크셔에서는 어느 누구도 날씨를 장담할 수 없는데 봄에는 특히 더했다. 메리는 굴다란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를 들으며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다. 비가 억수처럼 쏟아졌으며 쌩쌩 바람이 몰려들어 오래된 대저택의 수많은 굴뚝으로 파고들었다. 메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다. 기분이 우울하고 화가 났다. 예전의 나처럼 날씨가 심술을 부리는 것 같아. 내가 날씨가 좋기를 바라니까. 그걸 알고 저렇게 비가 내리는 거야. 메리는 베개에 몸을 던지고 얼굴을 파묻었다. 울지는 않았다. 가만히 엎드린 채 억세게 퍼붓는 빗줄기 소리를 그리고 쌩쌩 바람을 원망할 뿐이었다. 울적한 심정으로 구슬픈 소리를 듣고 있자니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았다. 만약 기분 좋은 상태였다면 빗줄기 소리도 자장가처럼 들렸을 것이다. 정말 대단하게 불어대는 쌩쌩바람이었다. 줄기차게 퍼부으며 창문을 때려대는 빗방울도 대단했다. 메리가 중얼거렸다. 황문지에서 어떤 사람이 길을 잃고 이리저리 방황하면서 울어대는 소리 같아. 메리는 잠자리에 누운 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약 1시간 동안 이리저리 뒤척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벌떡 일어나 앉아 머리를 문 쪽으로 돌리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계속 그렇게 듣고 또 들었다. 그러고는 커다랗게 속삭였다. 저건 바람소리가 아니야. 바람소리와는 달라. 다른 소리야. 전에 들었던 바로 그 울음소리야. 방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이상한 소리는 복도 건너편에서 들려왔다.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짜증 섞인 울음소리였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는 동안 메리는 점차 강한 확신이 들었다. 울음소리의 정체를 밝혀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땅에 파묻은 열쇠와 비밀의 화원보다 더 이상하게 느껴졌다. 울컥하는 마음에 메리가 대담해졌는지도 몰랐다. 메리는 침대에서 발을 내리고 일어섰다. 저게 무슨 소린지 알아볼 거야. 모두들 자고 있고 메드록 부인도 무서울 것 없어.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어. 침대 옆에 촛불이 있었다. 메리는 그것을 들고서 살그머니 바깥으로 나갔다. 복도는 아주 길고 어두웠지만 잔뜩 흥분한 메리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혼자서도 문에 벽걸이 천장식을 둘러친 짧은 복도까지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곳은 메리가 전에 길을 잃고 헤매다가 메드록 부인과 마주친 곳이었다. 울음소리는 바로 그쪽에서 흘러나왔다. 메리는 희미한 촛불을 들고 더듬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갔다. 심장이 커다랗게 쿵쾅거려서 그 소리가 자기 귀에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멀리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계속 들려와 길을 안내해 주었다. 가끔 울음소리가 멈추었다가 금방 다시 들려오는 시기였다. 이 길로 꺾어지는 게 맞나? 메리가 걸음을 멈추고 생각했다. 그래, 맞아. 이 길을 쭉 따라가다가 왼편으로 꺾은 다음에 넓은 계단을 2단 올라가서 이번에는 오른편으로 꺾는 거야. 그래, 그러면 벽걸이 천장식을 둘러친 문이 나올 거야. 메리는 그곳에 도착해서 문을 살짝 밀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문을 닫았다. 복도가 나타났다. 울음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하지만 커다란 소리는 아니었다. 왼편에 있는 벽 안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문 하나가 있었다. 메리는 그 밑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안에서 울고 있었다. 아주 어린아이가 우는 소리였다.
메리는 문가로 걸어가 문을 살짝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고풍스러운 멋진 가구로 가득한 커다란 방이었다. 나지막한 모닥불이 벽난로에서 희미하게 반짝거렸으며 네 기둥에 조각을 새겨놓고 수놓은 비단을 기다랗게 내려뜨린 침대 옆에서는 등잔불이 희미한 빛을 내며 타고 있었다. 바로 그 침대에서 한 사내 아이가 누운 채로 처량하게 울고 있었다. 메리는 지금 자신이 다시 잠에 빠져들어 꿈을 꾸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현실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내 아이의 병약한 얼굴은 날카롭고 백지창처럼 하얘 보였는데 두 눈이 얼굴에 비해 너무 커다란 것 같았다. 게다가 이마위로 흘러내린 머리숱이 너무 많아 야윈 얼굴이 한층 더 야위어 보였다. 항상 병치레를 하는 아이 같았는데 지금은 통증 때문이라기보다 지치고 짜증스러워서 울고 있는 듯했다. 메리는 촛불을 손에 든 채 문가에서 조용히 숨을 죽였다. 그러다가 살금살금 안으로 걸어갔다. 침대 가까이 다가가자 사내아이가 촛불을 발견하고 베개에 기댄 머리를 돌려서 메리를 쳐다보았다.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자 잿빛 눈동자가 아주 커다랗게 보였다. 누구야? 유령이야? 마침내 아이가 반쯤 겁먹은 어투로 속삭이듯 물었다. 메리 또한 반쯤 겁먹은 어투로 대답했다. 아니야. 그러는 너는 유령이니? 사내아이가 메리를 쳐다보고 또 쳐다보았다. 메리는 아이의 두 눈이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붉은 빛이 감도는 잿빛인데다 빼곡히 바뀌어있는 검은 속눈썹 때문에 얼굴에 비해 눈이 너무나 커다랗게 보였다. 아니, 난 콜린이야. 아이가 잠시 망설이다 대답하자 메리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콜린? 누구? 콜린 크레이븐. 내 이름은 뭔데? 나는 메리 레녹스. 크레이븐 씨는 나한테 고모부야. 그분은 우리 아버지야. 아이가 말하자 메리가 깜짝 놀라며 물었다. 아버지라고? 나는 고모부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을 누구한테도 못 들었어. 왜 아무도 그런 말을 안 했을까? 이쪽으로 와봐. 아이가 말했다. 아이의 이상한 두 눈은 불안한 기색으로 계속 메리만 바라보았다. 메리가 침대 옆으로 다가서자 아이가 한 손을 내밀어 메리를 만져보았다. 너는 진짜 사람이지? 그렇지. 나는 이렇게 생생한 꿈을 아주 많이 꾸거든. 아마 너도 그런 꿈 가운데 하나일 거야. 메리는 모직 가운을 걸치고 있었는데 가운 한쪽을 아이의 손가락 사이에 끼워주며 말했다. 이걸 문질러 보면 얼마나 두껍고 따뜻한 천인지 알 수 있을 거야. 너가 괜찮다면 내가 너를 살짝 꼬집어 줄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진짜 사람이란 걸 깨닫겠지. 나도 처음에는 내가 꿈일지 모른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너는 어디에서 온 거니? 내 방에서. 바람이 너무 쌩쌩 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우는 소리가 들리기에 무슨 소린가 궁금해서 찾아온 거야. 그런데 아까는 왜 그렇게 온 거야? 나도 잠이 오지 않는데다 머리가 아팠기 때문이야. 내 이름을 한 번 더 말해줄래? 메리 레녹스. 내가 이곳에 살러 왔다는 말을 해준 사람이 없니? 아이는 여전히 메리의 가운 한쪽을 손가락으로 매만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메리가 진짜 사람이라는 걸 조금 더 믿을 수 있게 된 눈치였다. 아니, 감히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 왜? 내가 날 보는 걸 내가 싫어할까 봐 그렇겠지. 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서 쑥독대는 걸 싫어하거든. 왜? 메리가 다시 물었다. 시간이 갈수록 이상한 느낌이 커져갔다. 왜냐하면 나는 병에 걸려서 항상 이런 식으로 누워 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우리 아버지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걸 싫어하셔. 하인은 누구도 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나는 죽지 않으며 결국에는 곱사등이가 되겠지만 그리 오래 살 수가 없어. 우리 아버지는 내가 자기처럼 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싫어해. 아, 이 집은 정말 이상한 집이야. 너무나 이상해. 모든 게 어떤 식으로든 비밀이야. 방은 모두 자물쇠를 채워놓고 화원까지 자물쇠를 채우더니 심지어 너까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갇혀 지내는 거니? 아니야. 내가 이 방에 머무는 이유는
바깥에 나가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너무 힘이 들거든. 아버지는 너를 만나러 오시니? 메리가 용기를 내서 묻자 아이가 대답했다. 가끔, 대부분 내가 잠들어 있을 때 나랑 만나는 걸 싫어하시거든. 왜? 메리로서는 다시 물어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자 일종의 분노가 아이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가 죽었거든. 그래서 나를 볼 때마다 괴로운 거야. 아버지는 내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 아버지는 나를 싫어해. 그분은 화원도 싫어해. 고모가 죽었기 때문에. 메리가 혼잣말처럼 말하자 아이가 물었다. 어떤 화원? 아, 그냥 고모가 좋아하시던 화원. 메리가 더듬거리며 대답한 다음에 이렇게 물었다. 너는 항상 이곳에서 지내니? 거의 항상. 하인들이 가끔 바닷가로 데려가긴 하지만 사람들이 쳐다보기 때문에 나는 그런 곳이 싫어. 예전에는 등이 똑바로 펴지도록 쇠로 만든 등받침을 끼고 있었는데 런던에서 온 유명한 의사가 나를 진찰하곤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말했어. 등받침을 벗어버리고 바깥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라는 거야. 하지만 나는 신선한 공기가 싫어. 바깥에 나가고 싶지가 않아. 나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는 그랬어. 그런데 왜 그렇게 나를 계속 쳐다보는 거니? 메리가 묻자 콜린이 불안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진짜 같은 생생한 꿈을 너무 많이 꾸었기 때문이야. 어떨 때에는 눈을 뜨고 있어도 내가 깨어 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어. 지금은 우리 둘 다 깨어 있어. 메리가 대답하며 실내를 둘러보았다. 높은 천장과 그늘진 구석, 그리고 침침한 불빛이 보였다. 이곳은 정말 꿈속 같아. 게다가 지금은 한밤중이라서 이 집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어. 모든 사람은. 하지만 우리는 아니야. 지금 우리는 정신이 말짱하게 깨어 있어. 메리가 말하자 콜린이 불안한 어투로 말했다. 나는 이게 꿈이 아니면 좋겠어. 메리는 이 말을 듣자마자 뭔가 떠오른 듯 말했다. 사람들이 너를 보는 게 싫다며 내가 그만 갔으면 좋겠니? 콜린은 여태 잡고 있던 메리의 모직 가운을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다. 아니, 내가 그냥 가면 나는 내가 꿈이었다고 생각할 게 분명해. 만일 내가 진짜 사람이라면 그 커다란 의자에 앉아서 이야기를 해줘.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메리는 침대 옆 탁자에 촛불을 내려놓고 방석이 놓인 의자에 앉았다. 메리도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 몰래 숨겨둔 이 신비로운 방에 머물면서 이 신비로운 아이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메리가 물었다.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니? 콜린은 메리가 미세 스웨이트에 온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싶어 했다. 그리고 메리의 방이 어느 복도에 있는지, 뭘 하면서 노는지, 자신처럼 메리도 황무지를 싫어하는지, 요크셔에 오기 전에는 어디에서 살았는지도 물었다. 메리는 이 모든 질문에는 물론 그 이상까지 대답했으며 콜린은 베개에 편안히 등을 기대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그러다가 인도에 대해서 그리고 바다를 건너는 여객선에 대해서 아주 많은 걸 물었다. 메리는 콜린이 계속 병을 앓고 있느라고 다른 아이들처럼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간호사 한 명이 입는 법을 가르쳐주긴 했지만 그건 콜린이 아주 어릴 때였다. 콜린은 지금까지 줄곧 화려한 책을 읽고 그 속의 멋진 그림만 구경했을 뿐이었다. 아버지는 콜린이 깨어있을 때에는 거의 찾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혼자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온갖 멋진 장난감을 사다 주었다. 하지만 콜린은 단 한 번도 재미있게 놀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콜린은 무엇이든 갖고 싶은 건 가질 수 있었으며 무엇이든 하기 싫은 건 안 할 수 있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어투로 이렇게 말했다. 누구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화가 나며 병이 심해지거든. 내가 어른이 될 때까지 살 거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콜린은 늘 하던 말이라 그런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다. 그는 메리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졸려하면서도 메리가 말하는 소리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메리는 콜린이 잠에 빠져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콜린은 색다른 질문을 던지며 오히려 새로운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었다. 너는 몇 살이니? 10살. 너랑 똑같아. 메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답하자 콜린이 깜짝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았니? 내가 태어나던 해에 화원문을 잠그고 열쇠를 묻었거든. 그래서 그 문이 10년 동안 계속 잠겨 있었으니까. 이 말을 듣고 콜린이 절반쯤 일어나 앉아서 팔꿈치를 꿰며 커다랗게 물었다. 갑자기 관심이 솟구친다는 표정이었다. 어느 화원문을 잠갔는데? 누가 그런 건데? 열쇠는 어디에 묻고? 메리는 바짝 긴장했다. 그건 크레이븐 고모부가 싫어하는 화원이야. 고모부가 문을 잠갔어. 열쇠를 어디에 묻었는지는 아무도 몰라. 그곳은 어떤 화원인데? 콜린이 열심히 물었다. 메리는 바짝 긴장했다. 지난 10년 동안 그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지만 조심하기엔 이미 너무 늦어버렸다. 콜린도 메리와 너무나 비슷했다. 콜린 역시 특별한 추억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잠가놓은 화원 이야기를 듣고 메리가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빠져들었다. 그래서 계속 질문을 퍼부어댔다. 그곳이 어딘데? 그 문을 찾아보았니? 정원 일꾼에게 물어본 적은 없니? 그 사람들이 말하질 않아. 내 생각에 그런 질문에 대답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것 같아. 그럼 내가 그들이 대답하도록 만들겠어. 그럴 수 있어? 메리는 두려움이 있는 걸 느끼면서 더듬거렸다. 만일 콜린이 그들이 대답하도록 만든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콜린이 장담했다. 이곳 사람은 누구나 나를 기쁘게 해줄 의무가 있어. 아까 말했잖아. 만일 내가 죽지 않고 산다면 이곳은 언제나 내 것이 될 거야. 모든 사람이 이 사실을 알고 있어. 내가 그들이 대답하도록 만들겠어. 메리는 자신이 예전에 버릇없는 아이였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이 신비로운 아이가 정말 버릇이 없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온 세상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아이였다. 정말이지 너무 이상한 아이였다. 자신이 죽을 거라고 말하는 어투도 너무나 냉정했다. 너는 내가 얼마 못 살 거라고 생각하니? 메리가 물었다. 호기심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화원 이야기 말고 다른 얘기를 하고픈 생각도 있었다. 그러자 콜린이 아까와 똑같이 무심한 어투로 대답했다. 아마 그럴 거야. 지금까지 나는 내가 그럴 거라고 사람들이 쑥덕대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어. 처음에 그들은 내가 너무 어려서 무슨 말인지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쑥덕댔는데 지금은 그 말이 내 귀에 안 들릴 거라고 생각하면서 쑥덕거려. 하지만 나는 똑똑히 듣고 있어. 주치의는 우리 아버지 사촌이야.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미세 스웨이트 장원 전체를 그 사람이 물려받게 돼. 그러니 그 사람도 내가 계속 사는 걸 바라지 않을 거야. 너는 살고 싶니? 메리가 묻자 콜린이 피곤한 표정으로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죽고 싶지도 않아. 몸이 아프면 여기 누워서 그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냥 울고 또 우는 거야. 나는 내가 우는 소리를 3번이나 들었지만 누가 우는지 모르고 있었어. 그때도 그래서 울었던 거니? 메리는 콜린이 화원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기만 바라면서 물어보았다. 아마 그럴 거야. 이제 우리 다른 이야기를 하자. 화원 얘기가 좋겠어. 너는 그 화원을 구경하고 싶지 않니? 구경하고 싶어. 메리가 아주 나지막한 목소리로 대답하자 콜린이 집요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나도 그래. 전에는 무얼 보고 싶어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하지만 지금은 그 화원을 보고 싶어. 열쇠를 파내고 싶어.
문을 열고 싶어. 사람들에게 나를 휠체어에 태워 그곳에 데려가라고 하겠어. 그러면 신선한 공기도 마시게 될 거야.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라고 시키겠어. 콜린은 아주 흥분한 표정이었으며 이상한 두 눈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서 아까보다 훨씬 더 커다래 보였다. 사람들은 나를 기쁘게 해줄 의무가 있어. 나를 그곳에 데려가도록 할 거야. 너도 들어가게 해줄게. 콜린이 말하는 동안 메리는 두 손을 꼭 모아 깍지를 꼈다. 모든 게 엉망으로 변한 것 같았다. 모든 게. 디콘도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것이며 메리 자신도 둥지를 안전하게 숨겨놓은 울새라는 느낌을 두 번 다시 못 느끼게 될 것 같았다. 그래서 소리쳤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제발 그러지 마! 콜린은 별 이상한 아이 다 본다는 표정으로 메리를 쳐다보았다. 그러면서 물었다. 왜? 너도 그곳을 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야 물론이지. 하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그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데려가도록 만든다며 그곳은 결코 비밀이 될 수 없어. 메리가 대답했다. 목에서 울음소리가 배어나오는 것 같았다. 그러자 콜린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비밀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말해봐. 메리는 숨을 헐떡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러니까 있잖아. 우리를 제외한 그 누구도 모른다면, 담쟁이 덩굴 밑 어딘가에 숨어있는 문이 있다면, 진짜 있다면,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만 있다면, 우리 둘이서 그 사이로 살짝 들어간 다음에 문을 닫을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를 거야. 우리는 그곳을 우리 화원이라고 하면서 그곳을 우리 둥지로 여기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울새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하루 종일 우리 둘이 그 안에서 흙을 파고 씨앗을 뿌리면서 노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살아나게 만들어서. 그곳이 죽어있니? 콜린이 끼어들었다. 보살피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며 금방 그렇게 될 거야. 구근은 살겠지만 장미는. 구근이 뭔데? 콜린이 메리만큼이나 좋아하며 또다시 끼어들었다. 구근은 수선화랑 백합이랑 아네모네야. 지금 구근이 땅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 봄이 다가오니까 뾰족한 연두빛 새싹을 내밀면서. 지금 봄이 다가오고 있니? 봄이 어떤데? 아파서 방에만 누워있으면 봄을 볼 수 없거든. 봄은 빗방울에 햇살이 내리쬐고 햇살에 빗방울이 내리는 거야. 그래서 온갖 생명체가 땅속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땅 위로 올라오는 거지. 화원을 비밀로 하면 우리 둘이 매일 그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생명체가 자라나는 걸 구경할 수 있어. 수많은 장미가 살아나는 것도 볼 수 있어. 모르겠니? 아, 그곳을 비밀로 하면 멋진 일이 얼마나 많을지 너는 모르겠니? 콜린이 베개에 다시 머리를 누이고 얼굴에 이상한 표정을 떠올린 채 잠자코 있다가 말했다. 나는 지금까지 비밀을 가져본 적이 없어. 어른이 될 때까지 살지 못한다는 걸 제외하곤. 사람들은 내가 그걸 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일종의 비밀인 셈이지. 하지만 내가 말한 비밀이 훨씬 마음에 들어. 콜린이 말하자 메리가 간절하게 말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 화원에 데려가도록 명령하지 않는다면 내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그곳에 들어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되면 주치의 선생님이 너를 휠체어에 태우고 밖에 나가도 좋다고 하면, 그리고 내가 언제나 무엇이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아마 우리는 내 휠체어를 밀어줄 만한 사내 아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된다면 우리끼리만 들어갈 수 있으니 그곳은 언제까지나 비밀의 화원이 되는 거야. 나는 그게 마음에 들어. 나도 그게 괜찮을 것 같아. 비밀의 화원이라면 신선한 공기를 마셔도 상관없을 거야. 콜린이 아주 천천히 말했다. 두 눈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메리는 안심하며 호흡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비밀을 지킨다는 생각을 콜린도 좋아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자신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해주어 콜린 역시 메리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그 화원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콜린은 그 화원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다른 사람이 아무 때나 그 안에 발을 들여놓는 걸 싫어하게 될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만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간다면 그곳은 대충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것 같아. 굉장히 오랫동안 닫혀 있었으니까 아마 모든 게 쑥쑥 자라서 서로 뒤엉켜 있겠지? 콜린이 가만히 누워서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동안 메리는 나무에서 나무로 뻗어 올라간 다음에 가지에서 길게 축 늘어져 있는 덩굴장미에 대해서 그리고 아주 안전한 그곳에 둥지를 틀었음직한 수많은 새들에 대해서 계속 말을 해주었다. 그런 다음 울새와 벤 할아버지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울새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은 데다가 아주 쉽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라서 더 이상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없었다. 콜린이 울새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며 빙그레 웃는 모습을 보니 잘생겼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처음에 메리는 이상할 정도로 커다란 눈에다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콜린이 자신보다 못생겼다고 생각했었다. 울새가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은 미처 몰랐어. 하지만 계속 방 안에 틀어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볼 수 없거든. 너는 정말 많은 걸 아는구나. 마치 그 화원에 다녀온 사람 같아. 콜린이 말했다. 메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좋을지 몰라 아무 말도 안 했다. 하지만 콜린도 어떤 구체적인 대답을 기대한 건 아니었기에 금세 화제를 바꾸었다. 너에게 보여줄 게 있어. 저기 벽난로 위에 길게 놓여져 있는 장미색 비단 커튼이 보이니? 메리는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가 그제야 그것을 발견하고 쳐다보았다. 초상화처럼 보이는 물건 위로 부드러운 비단 커튼이 기다랗게 느려져 있었다. 응! 그 옆에 가면 기다란 끈이 하나 있을 거야. 가서 잡아당겨. 메리는 커다란 호기심을 느끼며 일어났다. 그리고 콜린이 말한 대로 밧줄을 찾았다. 그것을 잡아당기자 비단 커튼이 고리를 따라 올라가면서 초상화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여자가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림이었다. 밝은 금발을 파란색 리본으로 묶은 여자였다. 검은 속눈썹이 동그랗게 박혀 있어서 밝고 사랑스러운 두 눈이 실체보다 2배는 커다래 보였다. 콜린의 슬퍼 보이는 잿빛 눈동자와 꼭 닮은 눈이었다. 콜린이 불평하듯 말했다.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가끔은 죽은 엄마가 미워. 넌 정말 이상한 아이야. 만일 엄마가 살아있다면 나도 언제나 이렇게 아프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훨씬 오래 살 수 있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싫어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지 않았을 거고. 아마 내 등도 훨씬 튼튼했겠지. 이제 커튼을 내려. 메리는 콜린이 시키는 대로 하고 침대 발치에 놓인 의자로 돌아와서 말했다. 엄마가 너보다 훨씬 예뻐. 그런데 눈은 내 눈과 똑같아. 최소한 모양과 색깔은. 그런데 커튼으로 가린 이유가 뭐야? 콜린이 불편한 몸을 꿈틀거렸다.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거야. 나를 바라보는 엄마를 가끔 보기 싫을 때가 있거든. 나는 아파서 이렇게 비참하게 누워있는데 엄마는 너무 환하게 웃고 있잖아. 그리고 엄마는 내 거야. 아무에게나 엄마를 보여주고 싶지 않아. 잠시 침묵이 흐르고 메리가 입을 열었다. 내가 이곳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메드로 부인이 알게 되면 어떻게 하지? 메리가 묻자 콜린이 대답했다. 내가 시킨 대로 하겠지. 나는 너를 매일 이곳에 데려오라고 할 생각이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말하면 돼. 네가 찾아와서 정말 기뻐.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앞으로 최대한 자주 찾아올게. 하지만 메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말했다. 나는 화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매일 찾아다녀야 할 것 같아.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 다음에 나한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콜린이 말하고 나서 누운 채로 조금 전처럼 가만히 생각하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내 생각에는 내가 여기 온 것도 비밀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알아낼 때까지 말하지 않겠어. 나는 언제든 혼자 있고 싶으면 간호사를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어. 너 마사를 아니? 응, 잘 알아. 내 시중을 들어주거든.
메리가 대답하자 콜린이 바깥 복도를 향해 머리를 끄덕거렸다. 저쪽 방에서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이 바로 마사야. 간호사는 자기 언니네 집에서 하룻밤 묵으려고 어제 밖으로 나갔는데 그렇게 밖에 나갈 때마다 마사에게 내 시중을 들라고 하지. 앞으로 내가 보고 싶으면 마사를 통해서 알려줄게. 메리는 자신이 울음소리에 대해서 물었을 때 마사가 당황한 이유를 이제야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물었다. 마사는 처음부터 너에 대해서 알고 있었니? 그럼 내 시중을 자주 들어주거든. 간호사는 나한테서 도망가길 좋아해. 그럴 때마다 날 마사에게 맡겨. 여기서 너랑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나도 그만 갈까? 내 눈이 아주 졸려 보여. 내가 잠든 다음에 떠나면 좋겠어. 콜린이 아주 수줍은 표정으로 부탁하자 메리는 의자를 끌고 가 다가앉으며 말했다. 두 눈을 감아. 인도에서 내 아야가 하던 대로 해줄게. 내 손을 도닥도닥 쓰다듬으면서 아주 나지막한 노래를 불러줄게.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콜린이 졸린 어투로 말했다. 메리는 왠지 콜린이 불쌍한 생각이 들었다. 콜린이 자리에 누워 잠도 못 이루고 뒤척이게 만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침대 위로 몸을 숙인 채 콜린의 손을 도닥도닥 쓰다듬으면서 힌두어로 아주 달콤한 노래를 조그맣게 부르기 시작했다. 참 좋구나. 콜린이 훨씬 더 졸린 목소리로 말하자 메리는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도닥거렸다. 그리고 다시 바라보니 콜린은 검은 눈썹을 뺨 가까이 내려 눈을 꼭 감은 채 깊이 잠들어 있었다. 메리는 조용히 일어나서 촛불을 들고 아무런 소리도 내지 않으며 살짝 빠져나왔다. 꼬마 군주. 아침이 밝아올 무렵 황무지는 안개에 쌓여 있었고 비는 멈추지 않고 계속됐다.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마사가 너무 바빠서 메리는 말을 걸 기회조차 잡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오후에는 놀이방으로 와서 함께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마사는 시간이 날 때마다 하던 뜨개질감을 가지고 왔다. 자리에 앉자마자 마사가 물었다. 무슨 일이단가요? 나온 뒤에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 울음소리가 뭔지 알아냈으니까. 메리가 말하자 마사는 뜨개질감을 무릎에 떨어뜨리곤 깜짝 놀란 눈으로 쳐다보며 소리쳤다. 설마! 말도 안 돼! 지난밤에 그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 소리가 나는 곳으로 찾아갔어. 콜린이 있더군. 콜린을 찾아냈어. 마사는 이 말을 듣고 겁에 질려 얼굴이 새빨갛게 되면서 울음 섞인 어투로 말했다. 아이쿠, 메리 아가씨. 아가씨가 그러면 안 되는디. 정말 안 되는디. 아가씨 때문에 내가 큰일을 당하는디. 나는 도련님에 대해서 아가씨한테 한마디도 뻥끗하지 않았는디. 그런데 아가씨 때문에 큰일 나게 생겼단께. 내가 일자리를 잃으면 엄니가 뭐라고 할까이. 너는 일자리를 잃지 않아. 콜린은 내가 찾아온 걸 좋아했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내가 찾아와서 기쁘다고 말했어. 그게 정말이단가요? 확실하단가요? 아가씨는 도련님이 짜증이 나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런단께요. 도련님은 다 컸는디도 애기처럼 울었다고요. 화가 나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우리를 겁준다니까요. 그러고 우리가 감히 우리 맴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니까요. 콜린은 짜증을 내지 않았어. 내가 방에서 나가면 좋겠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있으라고 하던데? 콜린이 이런저런 걸 물어보고 나는 커다란 의자에 앉아서 인도랑 울세랑 정원에 대해 알려주었어. 콜린은 나한테 가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자기 어머니 초상화도 보여주었어. 게다가 내가 불러주는 자장가를 들으며 잤는걸? 마사는 너무 놀라 입을 쩍 벌린 채 손사래를 쳤다. 나는 아가씨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먼요. 아가씨가 고로코롬한 건 사자굴로 곧장 걸어간 거랑 같은 께예요. 도련님이 평상시 같았으면 길길이 날뛰면서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을 텐데요.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는 걸 싫어한께요. 내가 자기를 쳐다봐도 가만히 있던데?
나는 계속 그 애를 쳐다봤고 그 애도 날 쳐다봤으니까. 서로 쳐다봤지. 메리가 말하자 마사가 겁을 내면서 소리쳤다. 이제 나는 어찌하실란가 모르겠네. 메드록 부인이 아심은 내가 명령을 어기고 아거씨한테 말했다고 생각할 거고. 그람은 나는 짐을 싸서 엄니한테 돌아가야 할 텐디요. 하지만 메리는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다. 콜린은 메드록 부인에게 한마디도 안 할 거야. 지금 당장은 일종의 비밀이거든? 그런데 콜린이 이곳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기쁘게 해줄 의무가 있다던데? 야, 그 말은 분명히 맞구먼요. 정말 늦자굽는 도련님이란께요. 마사가 한숨을 내쉬며 앞치마로 이마를 닦았다. 그 애는 메드록 부인도 그래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매일 자기를 찾아와서 얘기를 나누면 좋겠다고 했어. 그래서 나랑 만나고 싶을 때마다 너를 보낸다고 했어. 나요. 결국엔 일자리를 잃겠구먼요. 분명하구먼요. 아니야. 콜린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모두가 그의 명령에 따라야 하니까. 메리가 주장하자 마사가 눈을 커다랗게 뜨면서 물었다. 그것은 도련님이 아거씨한테 친절을 했다 그것이단가요? 그 애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아. 그렇다면 아가씨가 도련님을 홀렸는갑구만이라. 마사가 결론을 내리곤 숨을 길게 들이켰다. 마법을 말하는 거야? 인도에서 마법에 대해 말하는 걸 들었는데 나는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 그냥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애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서 가만히 바라보았을 뿐이야. 그러자 그 애도 고개를 돌리고 나를 보았어. 그 애는 내가 유령이거나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고 나는 그 애가 그렇다고 생각했지. 한밤중에 서로 모르는 두 사람이 그런 곳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정말 이상하더라.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어. 그런 다음에 내가 가는 게 좋겠냐고 물으니까 그 애가 그냥 있으라고 하던걸? 어쨌든 인자 시상 모든 게 끝장나 불었네. 마사가 한탄하자 메리가 물었다. 콜린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데? 그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먼요. 주인님은 도련님이 태어날 때 머리가 돌아버렸지라. 의사 선생님들이 주인님을 정신병원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였어라. 예전에 말한 것처럼 주인마님이 돌아가셨은께요. 그래서 주인님은 아그랑 눈도 안 마주칠라 했다니께요. 아그가 자기처럼 곱사등이 되는 것보다 그냥 죽는 편이 훨씬 낫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은께요. 콜린이 곱사등이야? 그렇게 보이지 않던데? 아직은 아니어라.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되고 있단께요. 우럼니는 이 집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떤 아이라도 잘못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시지라. 도련님 등이 약하다고 걱정하면서 언제나 애지중지하고 그래서 한 발짝도 못 걷고 계속 누워있게만 허니께요. 한 번은 등받침까지 해주었는디 도련님이 그것땀시 겁나게 힘들어갖고 결국에는 병나서 누워베린 적도 있단께요. 그러던 참에 유명한 의사선생님이 와서 진짜라고는 당장 벗어버리게 했지라. 그러고 다른 의사 선생님한테 점잖하면서도 겁나게 따끔하게 나무랬지라. 약도 너무 많이 먹이고 아그가 너무나 지 맘대로 하도록 내비두었다고 하면서요. 내 생각에 콜린은 아주 버릇이 없는 것 같아. 고록고록 늦자굽는 꼬맹이는 없을 거구먼요. 그께 도련님이 많이 아프지 않다는 건 아니라. 기침도 하고 감기도 걸려서 두세 번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음께요. 한 번은 류머티즘 열병에 걸리기도 하고 한 번은 장티푸스에 걸리기도 하고. 야, 메드록 부인이 그때 얼마나 무서워였는지. 도련님이 정신이 없을 때 부인은 도련님이 못 듣는다고 생각하고는 간호사한테 이번에는 분명히 죽을 것 같아. 허기야, 그 편이 아이한테나 다른 모든 사람한테도 좋을 거야. 허고 말이었는디. 그러고 나서 쳐다본 게 도련님이 눈을 이따만하게 뜨고 말짱한 눈치로 보고 있지 않겠소. 그래서 부인이 웃잘 줄 모르고 가만히 있음께 도련님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물 좀 갖다 주고 입 좀 다물어 하고 말였지라. 내 생각에도 콜린이 죽을 것 같니? 우럼니는 신선한 공기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가만히 누워서 그림책이나 보고 약만 먹으면 어떤 아그라도 당연히 오래 못 살 거라고 하시더만요.
메리가 앉아서 벽난로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내 생각에도 정원에 나가서 식물이 자라는 걸 지켜보는 편이 콜린한테 훨씬 좋을 것 같아. 나한테는 그게 좋았거든. 도련님이 정말 심각하게 발작한 적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분수대 옆 장미 피는 곳에 도련님을 데려갔다가 그렇게 되었단께요. 도련님이 신문에서 장미열리라는 병에 걸린 사람들에 대해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코를 훌쩍이기 시작하다가 자신이 그 병에 걸렸다고 말씀하더만요. 바로 그때 새로운 정원사가 규칙을 모르는 채 그곳을 지나치다가 궁금한 표정으로 쳐다보니까 도련님이 정신없이 화를 내면서 자기가 곱사등이가 될 거라 그 사람이 쳐다본 거라면서 길길이 날뛰었는데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온몸에 심한 열이 나서는 밤새도록 아팠지라. 콜린이 나한테 한 번이라도 화를 내면 나는 두 번 다시 그 애를 보러 가지 않을 거야. 도련님이 오라고 하면 아가씨도 어쩔 수 없구먼요. 아가씨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거구먼요. 바로 그때 종이 울리자 마사가 뜨개질감을 거두면서 말했다. 도련님 시중을 좁게 들어주라고 간호사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분명한디. 도련님 기분이 좋으면 좋겠구만. 마사가 밖으로 나가더니 약 10분 만에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와서 말했다. 참, 아가씨가 도련님을 완전히 홀려버렸단께요. 도련님이 소파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더라. 그라곤 간호사한테 6시까지 다른 곳에 가 있고 나보고 옆방에서 지둘리라고 하더만요. 그러더니 간호사가 사라지자마자 나를 부르더니 메리 레녹스를 불러와.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는 걸 명심하고 허더란께요. 그런 게 싸게 가보도록 하시오. 메리도 최대한 빨리 가보고 싶었다. 디콘을 만나고 싶은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콜린을 보고 싶은 마음도 아주 컸다. 메리가 콜린의 방에 들어서더니 벽난로에서 불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대낮에 보니 정말 아름다운 방이었다. 양탄자와 벽걸이 그리고 초상화와 벽에 꽂힌 서적이 화려한 빛깔을 띠고 있어 회색 하늘에서 빗줄기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방 안 분위기는 아주 따뜻하고 아늑했다. 콜린까지도 초상화에 그려진 인물처럼 보였다. 콜린은 벨벳으로 만든 가운 속에 온몸을 파묻은 채 자수가 아름답게 놓인 커다란 쿠션에 기대 앉아 있었다. 어서 와. 아침 내내 내 생각을 하고 있었어. 나도 내 생각을 하고 있었어. 너는 모르겠지만 마사가 아주 겁내고 있어. 마사가 너에 대해서 말했다고 메드록 부인이 오해하곤 자신을 쫓아낼 거라고 하면서. 메리가 말하자 콜린이 눈살을 찌푸리면서 말했다. 가서 마사를 불러와. 지금 저 옆방에 있어. 메리가 가서 마사를 데려왔다. 불쌍한 마사는 온몸을 덜덜 떨었고 콜린은 여전히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다.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콜린이 묻자 마사가 아주 새빨개진 얼굴로 더듬거렸다. 도련님이 원하는 대로 효야 효요. 메드록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네, 누구나 그려야 효요 도련님. 좋아. 그렇다면 내가 메리 아가씨를 데려오라고 명령했는데 메드록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해서 어떻게 너를 내쫓을 수 있지? 제발 그렇게 안 되도록 해주시오, 도련님. 마사가 간청하자 크레이븐 주인이 관대하게 말했다. 만일 메드록이 이번 일로 단 한마디라도 짓거린다면 내 손으로 내쫓고 말겠어. 내가 장담하건대 아마 메드록은 그런 걸 바라지 않을 거야. 그러자 마사가 계속 허리를 꾸벅이면서 말했다. 고맙구먼요, 도련님. 저는 제 의무를 다하고 싶구먼요, 도련님. 콜린이 훨씬 더 관대한 어투로 말했다. 내가 원하는 것도 그거야. 앞으로 내가 보살펴줄게. 이제 가봐. 마사가 밖으로 나가서 문을 닫자 놀랍다는 표정으로 자신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메리 아가씨를 발견하고 콜린이 물었다. 왜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무슨 생각을 하는 건데?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어. 그게 뭔데? 여기서 앉아서 말해봐. 메리는 커다란 의자에 앉으면서 대답했다. 하나는 이런 거야.
인도에 있을 때 꼬마 군주를 본 적이 있어. 루비와 에메랄드와 다이아몬드로 온몸에 주렁주렁 매단 아이였는데 지금 내가 마사에게 말하듯이 사람들에게 말했어. 사람들은 누구나 무엇이든 그 애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내 생각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형을 당하는 것 같아. 군주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을 줄 테니까 지금은 두 번째 생각부터 말해봐. 두 번째 생각은 내가 디콘과 너무나 다르다는 거야. 디콘이 누군데? 정말 이상한 이름이구나. 메리는 콜린에게 디콘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비밀의 화원 얘기를 꺼내지 않아도 디콘에 대해 말할 수 있었다. 마사가 디콘에 대해 하는 말도 충분히 들은 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디콘에 대해 말하고 싶었다. 그러면 디콘이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테니까. 그 애는 마사의 남동생이야. 나이는 12살이고 그 애는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 인도 원주민이 뱀에게 마법을 거는 것처럼 여우랑 다람쥐랑 새들에게 마법을 걸 수 있어. 피리로 아주 부드러운 곡조를 불면 그들이 와서 들으니까. 콜린이 옆 탁자에 놓여있는 아주 커다란 책들 가운데서 한 권을 갑자기 끌어당기며 감탄했다. 이 안에 뱀을 부리는 마법사 그림이 있어. 이리 와서 봐. 색상이 화려한 아름다운 책이었다. 콜린은 책장을 넘기고 나서 물었다. 그 애도 이렇게 할 수 있어? 그 애가 피리를 불면 동물들이 와서 가만히 들어. 하지만 그 애는 그걸 마법이라고 하지 않아. 자신이 황무지에 너무 오래 살아서 동물들의 습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래. 그리고 가끔은 자신이 새나 산토끼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야. 동물을 그만큼 좋아하는 거지. 내 생각에 그 애는 울새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본 것 같아. 서로 다정하게 지적이며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어. 콜린이 쿠션에 등을 기댔다. 두 눈이 점차 커지고 두 뺨은 점차 빨갛게 타올랐다. 그 아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해줘. 그 애는 새알과 둥지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여우랑 오솔이랑 수달이 사는 곳도 알아. 하지만 다른 아이들이 둥지로 찾아가서 겁주지 못하도록 비밀을 지켜주지. 그 애는 황무지에서 자라나는 모든 생명체를 알고 있어. 그 애는 황무지를 좋아하니? 저렇게 거대하고 황폐하고 끔찍한 곳을 어떻게 좋아할 수가 있지? 황무지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야. 사랑스러운 수많은 생명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어. 수천 마리 조그만 동물 모두가 바쁘게 둥지를 만들고 구멍이랑 굴도 파면서 서로에게 찍찍짹짹 노래를 불러주고 있어. 그들 모두가 굉장히 바빠. 땅속이나 나무안 혹은 히스밭에서 아주 재미있게 지내. 황무지는 그들의 세상이야. 너는 그걸 다 어떻게 아니? 콜린이 팔꿈치를 돌려 메리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러자 메리가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대답했다. 사실 나는 그곳에 가본 적이 없어. 어두울 때 마차를 타고 지나온 게 전부야. 그때는 정말 끔찍한 곳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처음에는 마사가, 그 다음에는 디콘이 그곳에 대해 알려줬어. 디콘이 황무지에 대해서 말하는 소리를 듣다 보면 온갖 동물이 보이고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햇살이 빛나고 꿀 같은 향기가 풍기는 히스밭 가운데에서 내 눈으로 직접 바라보고 듣는 것 같아. 사방에 꿀벌과 나비가 가득한 것 같아. 하지만 아픈 사람은 그런 걸 하나도 볼 수가 없어. 콜린이 들뜬 어투로 말했다. 마치 멀리서 일어나는 새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저게 무슨 소리일까 궁금해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물론 방 안에만 있으면 그렇겠지. 나는 황무지에 나갈 수가 없어. 콜린이 속상한 어투로 말하자 메리는 잠시 침묵하다가 아주 대담하게 말했다. 나갈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콜린이 깜짝 놀란 몸짓으로 움찔했다. 황무지에 나간다고? 내가 어떻게? 그러다간 죽고 말 거야. 그걸 내가 어떻게 아니? 쌀쌀맞은 어투였다. 메리는 콜린이 죽을 거라고 말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았다. 불쌍하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들었다. 그보다는 오히려 뽐내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었다. 콜린이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그야 옛날부터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알지.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안 듣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쑥덕거려. 모두 내가 죽기만 바라고 있어. 메리 아가씨는
몹시 심술궂은 기분을 느끼곤 입술을 꼭 깨물었다. 사람들이 정말 그런다 해도 나라면 죽지 않겠어. 게다가 내가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인들은 당연히 그럴 거고 그레이븐 박사도 그럴 거야. 그러면 미셀 스웨이드 장원을 물려받아 가난을 털어내고 부자가 될 테니까. 박사는 감히 그런 말을 안 하지만 내가 병이 심해질 때마다 기뻐하는 눈치가 역력해. 내가 장티푸스에 걸리니까 박사 얼굴에 기름기가 돌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도 그걸 바라는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보기에 내 아버지는 절대 그렇지 않아. 메리가 아주 완강하게 말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확고한지 콜린이 고개를 돌리고 다시 메리를 바라보며 물어볼 정도였다. 정말이야? 콜린이 다시 쿠션에 등을 기댔다. 뭔가 가만히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아주 오랜 침묵이 흘렀다. 두 아이 모두가 아이답지 않게 이상한 내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마침내 메리가 입을 열었다. 나는 런던에서 온 유명한 의사가 마음에 들어. 그 사람이 너한테서 쇠로 만든 등받침을 벗겨냈잖아? 그 의사도 내가 죽을 거라고 말했니? 아니. 그럼 뭐라고 했는데? 그는 속삭이지 않았어. 내가 속삭이는 걸 싫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았어. 그 사람이 아주 커다랗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어. 저 아이는 살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살 수 있어. 그러니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주시오. 무척 화가 난 어투였어. 메리가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하며 말했다.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해결하고 싶었다. 너에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해줄 사람을 내가 알고 있어. 디콘이 바로 그 사람이야. 그 애는 언제나 살아있는 생명에 대해 얘기해. 죽은 것이나 아픈 것에 대한 이야기는 눈꼽만큼도 안 해. 그 애는 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 언제나 고개를 들고 하늘을 살피거나 땅속에서 자라는 것을 보려고 아래를 내려다봐. 굉장히 동그랗고 파란 눈을 항상 크게 뜨고 사방을 둘러보지. 그리고 커다란 입으로 정말 즐겁게 웃어대. 게다가 두 뺨은 정말 빨개. 다 익은 딸기 같아. 메리가 소파 옆으로 의자를 끌어당겼다. 디콘의 끝이 올라간 커다란 입과 커다란 눈동자를 떠올리다 보니 메리의 얼굴 표정까지 완전히 바뀌었다. 잘 들어? 앞으로 죽는 얘기는 그만하자. 난 그런 얘기가 싫어. 이제는 살아가는 얘기를 하자. 디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또 나누는 거야. 그러면서 내 그림책을 함께 보는 거야. 이게 메리가 말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 디콘에 대해서 말한다는 건 황무지에 대해서 그리고 오두막과 그 안에서 16실링으로 일주일을 살아가는 14사람에 대해서 야생 망아지처럼 황무지 풀밭에서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아이들에 대해서 말한다는 걸 의미했다. 디콘의 어머니, 줄넘기, 그리고 햇살이 내리쬐는 황무지, 검은 흙을 비집고 올라오는 연두빛 새싹에 대해서 말한다는 걸 의미했다. 이 모두가 생명력이 너무나 생생하게 넘쳐흐르는 것들이라 메리는 평소보다도 말을 많이 했다. 콜린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들었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놀 때 그러는 것처럼 두 아이 역시 아무것도 아닌 일에 복수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그렇게 시끌벅적하게 웃으면서 놀다 보니 결국에는 빽빽하고 마르고 밉살스러운 여자아이와 자신이 죽어간다고 확신하는 병약한 사내아이가 아니라 건강하고 평범한 다른 10살 어린애들처럼 보였다. 너무 재미있게 노느라 그림책도 시간도 잊어버렸다. 벤 할아버지와 울새 얘기를 하며 아주 커다랗게 웃다 보니 어느새 콜린은 자신의 약한 등을 잊어버린 듯 자리에서 일어나 똑바로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리고는 말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니? 그건 바로 우리가 사촌이라는 사실이야.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는 동안 사촌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떠올리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하게 느껴져서 두 아이는 더 커다랗게 웃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폭소를 터뜨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참 재미있게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크레이븐 박사와 메드록 부인이 들어왔다. 크레이븐 박사는 깜짝 놀라 걸음을 멈췄다. 그 바람에 뒤따라 들어오던 메드록 부인이 박사와 부닥쳐서 하마터면 엉덩방아를 찌를 뻔했다. 그러고 너무 놀라 눈알이 얼굴에서 튀어나올 것 같은 표정으로 소리쳤다. 맙소사!
맙소사. 이게 뭐니? 지금 도대체 뭘 하는 거니? 크레이븐 박사가 앞으로 다가오며 물었다. 그와 동시에 메리의 눈앞에 꼬마 군주가 다시 등장했다. 콜린은 주치의가 놀라는 것도 메드록 부인이 벌벌 떠는 것도 전혀 신경 쓸 가치가 없다는 어투로 말했다. 늙은 고양이와 강아지가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신경 쓰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조금도 없었다. 이 애는 사촌 메리 레녹스예요. 내가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불렀어요. 나는 이 애가 좋아요. 이 애는 내가 사람을 보낼 때마다 이리 와서 나와 함께 얘기를 나눌 거예요. 크레이븐 박사가 책망하는 표정으로 메드록 부인을 쳐다보자 부인이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아, 선생님, 저도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감히 입을 놀릴 만한 하인은 한 명도 없어요. 모두에게 분명히 지시했거든요. 이 애한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내가 우는 소리를 듣고 스스로 찾아온 거야. 나는 이 애가 찾아와서 정말 기뻐. 그러니까 멍청하게 굴지마, 메드록. 메리가 보기에 크레이븐 의사선생은 콜린에게 일어난 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게 분명했다. 하지만 의사가 감히 콜린을 탓할 수 없다는 것도 아주 분명했다. 크레이븐 박사가 콜린 옆에 앉아 맥박을 재면서 말했다. 내가 너무 많이 흥분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구나. 너는 흥분하면 안 된단다, 이 애야. 콜린의 두 눈이 섬뜩할 정도로 번뜩였다. 저 애를 데려가면 정말 흥분할 거예요. 나는 지금 기분이 좋아요. 저 애는 나를 기분 좋게 만들어줘요. 간호사에게 차와 간식을 가져오라고 하세요. 저희랑 함께 먹겠어요. 메드록 부인과 크레이븐 박사가 곤란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는 게 분명했다. 결국 메드록 부인이 용기를 내서 도련님이 훨씬 좋아 보이네요, 선생님. 하고 말하곤 기억을 더듬으며 다시 말했다. 하지만 아가씨가 이 방에 들어오기 전인 아침부터 훨씬 좋아 보였어요. 이 애가 지난밤에 이 방에 찾아왔어. 그래서 나랑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했어. 나에게 힌두어 노래를 불러줘서 내가 깊은 잠을 자도록 해주었어. 그래서 잠에서 깨어날 때 기분이 좋았던 거야. 그래서 아침도 먹고 싶었던 거고 지금은 간식과 차가 먹고 싶어. 간호사에게 말해, 메드록. 크레이븐 박사는 그리 오래 머물지 않았다. 그는 방으로 들어온 간호사에게 몇 분 동안 속삭인 다음에 콜린에게 몇 마디 주의를 주었다. 많이 말하면 안 되고 몸이 아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고 금방 피곤해진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메리가 생각하기에 콜린에겐 잊으면 안 되는 불편한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았다. 콜린은 검은 속눈썹이 동그랗게 박혀있는 이상한 눈을 크레이븐 박사의 얼굴에 고정시킨 채 짜증스럽게 바라보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나는 그런 걸 완전히 잊어버리고 싶어요. 이 애는 내가 그걸 잊도록 도와줬어요. 내가 이 애를 좋아하는 거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방에서 나가는 크레이븐 박사의 얼굴 표정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커다란 의자에 앉아있는 조그만 여자애를 애매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메리는 그가 들어오자마자 예전에 딱딱하고 말없는 아이로 돌아간 상태였다. 그렇기에 크레이븐 박사는 메리의 매력을 알아볼 수가 없었다. 하지만 콜린이 훨씬 밝아 보이는 건 사실이었다. 크레이븐 박사는 복도를 따라 걸어가며 아주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간호사가 차와 간식을 가져와서 소파 옆 탁자에 내려놓을 때 콜린이 말했다. 사람들은 내가 먹기 싫은데도 언제나 나한테 음식을 먹이려고 했어. 그런데 지금은 내가 먹으면 나도 먹을 거야. 이 머피는 참 따뜻하고 맛있어 보인다. 그래, 이제 군주에 대한 얘기를 해줄래?